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봄꽃처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만난 거 만들어주고 항상 철호의 투정을 받아주던 어머니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시름시름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세상의 옆에 엄마가 부재중이라는 사실은 철호에게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살구꽃 향기 같은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저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4살 소년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일찍 나가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갔고 주인을 잃은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는 뽀얗게 먼지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허한 외로움을 달랠 길도 없이 병원비로 기울어진 가세 때문에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그래서 슬픔을 밖으로 내뱉는 대신 새벽같이 공사 현장으로 나갔다가 밤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것으로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고통을 견뎠습니다. 철호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같이 울어주지도 힘들다고 말해주지도 않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벌써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 몹시 서운했습니다. 철호야, 밥은 먹었니?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물으면 밥을 먹든 말든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끔 주고받는 대화 역시 냉랭한 대화 끝에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요리를 해본 적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달걀 프라이를 태워 아들 앞에 내밀었지만 철호는 그것을 입에 대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부자의 시간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철호의 반항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철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 곁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철호에게 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철호야, 아빠랑 앞으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뿐이야. 인사하렴. 그 순간 철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는 말은 철호에게 엄마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철호는 여자가 내민 선물 꾸러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같이 온 여자보다 아버지가 더 미웠습니다. 겨우 이런 거였어? 아빠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관심 없던 이유가 이 아줌마 때문이었냐고. 강철호, 말이 심하잖니. 이 아주머니는 아줌마든 뭐든 상관없어. 내 눈앞에서 치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모습을 꼭 나한테 보여줘야 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는 아줌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나가세요. 아줌마는 흥분한 철호의 모습을 보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철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철호는 벌겋게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자 관계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껍질을 깎는 과일 접시, 집안에 다시 돌기 시작한 생기. 그 모든 것이 철호에게는 배신이자 가시였습니다. 여자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철호의 방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매일 같이 반항하는 철호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어머니나 아줌마라는 호칭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기요 혹은 이봐요라며 멸시 섞인 말투를 고수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울부짖는 절규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면 철호는 가시를 세웠고 항상 그 여자에게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철호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떠나는 게 철호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 때문에 애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니요. 철호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내 아들 내가 잘 알아요. 속은 깊은 녀석입니다. 철호는 내 아들 내가 잘 안다는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가 나를 알긴 뭘 알아? 라는 비뚤어진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철호는 일부러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서에 가고 싸움에 휘말려 합의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상대 부모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철호는 마음속으로 더 창피해져봐, 더 고생해봐라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 분위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철호는 더 이상 이 집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아줌마가 다정한 모습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여자는 늘 미안한 얼굴로 철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삼각관계에서 탈출하기 위해 철호는 영장이 나오자마자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아버지는 철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군대 가서 배골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잘 다녀와라.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하고. 철호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할 거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잘 사시든가. 저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새 출발하세요. 그것이 철호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철호는 배웅하러 나오겠다는 아버지의 제안을 뿌리치고 홀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2층 베란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드는 여자와 그 곁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호는 침을 한번 뱉고는 연병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입대 후 철호의 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강철호라는 이름 뒤에 붙은 훈련병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무자비한 통제와 규율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철호는 도끼로 버텼습니다. 기합을 받아도 진흙바닥을 굴러도 입술을 깨물며 집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게 그를 찾아온 것은 이제 세상에는 나 혼자라는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소폭 꾸러미가 내무실에 도착하는 날이면 중대 안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였지만 철호는 그 시간이 몹시 싫었습니다. 철호의 가슴은 사정없이 요동쳤습니다. 동기들이 고향에서 보내온 김치며 부모님이 직접 쓴 편지를 돌려보며 울고 웃을 때 철호는 관물대 속에 머리를 쳐박고 낡은 잡지만 뒤적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옆에 선 사수 일병이 입김을 불며 말했습니다. 강이병, 너는 왜 면회 한 번 안 오냐? 아버님이라도 좀 오시라고 하지. 아버지가 바쁘셔서요.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얼어붙은 초소에서 본 보름달은 유난히도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신발에 묻어있던 마른 진흙, 지금 자신의 전투화에 묻은 흙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철호의 가슴에 상병 계급장이 달렸습니다. 이제는 밑으로 후임들도 제법 생겼고 군 생활도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취사장 뒤편에서 밥을 먹던 중 철호는 문득 식판 위에 놓인 멸치볶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했던 그 여자가 싸준 도시락 속에 늘 들어있던 그 멸치. 철호가 비리다며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반찬이었습니다. 군대 식당에 대량 조리된 멸치볶음은 짜고 딱딱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을 씹을수록 그때 그녀가 차려준 밥상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줌마. 아니, 그분은 왜 내 욕설을 다 들으면서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을까? 철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화살을 아버지와 그녀에게서 거두어 자신에게 돌려보았습니다. 군대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겪는 1년 남짓의 외로움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를 잃고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하며 보냈을 아버지의 수년은 얼마나 길고 추웠을지 비로소 가늠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호는 관물대에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아버지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편지 봉투 안에는 삐뚤삐뚤한 아버지의 글씨와 함께 낯선 여자의 정갈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들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철호야, 아빠가 요즘 기침이 심하시다. 내 걱정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좋아하는 밑반찬들 좀 보낼까 하는데 혹시 선임들 눈치 보이면 말해주렴. 건강하게만 있어 다오. 그녀의 글씨체는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철호가 기분 나빠할까봐 어머니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그 배려 섞인 문장들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칼날 같은 말들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은 두 사람의 인내심이 철호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빠도 사람인데, 아빠도 기댈 곳이 필요했을 텐데, 내가 너무했어. 이제 철호는 군 생활이 편해진 만큼 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두 분이 더 편할까 싶다가도 아들이 없는 빈방을 보며 한숨 지을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게시판에 우정의 무대 방문 소식이 붙었습니다.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숨겨왔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내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 두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겠노라고. 드디어 부대 연병장에 거대한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1000명의 장병이 내뿜는 열기는 대단했지만 대열의 중간에 앉은 강철호 상병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로 백발의 노신사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마이크를 잡고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장병들의 장기자랑과 초대 가수의 공연이 끝나고 부대의 공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전 국민을 울리는 그 코너, 그리운 어머니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를 만날 시간입니다. 저 장막 뒤에 계신 분이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 생각되는 장병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대 위로 뛰어나오세요. 시그널 음악인 그리운 어머니가 애잔하게 깔리자 여기저기서 함성과 함께 장병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올라갔습니다. 철호도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강상병, 너네 어머니 안 계시잖아?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철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깨물고 무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수십 명의 장병이 줄을 섰습니다. 이상용 씨가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며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습니다. 장내에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가 철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강상병,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엄마가 맞습니까? 철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 뒤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제 어머니는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상용 씨의 눈매가 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올라왔나요? 철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 카메라 너머 TV를 보고 있을 아버지와 그분을 향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 곁에 와준 분을 저는 악마 보듯 했습니다.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내뱉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 오면 다 잊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제가 내던진 그 밥상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나니 이제야 보입니다. 아들이 면회 오는 것도 거절하며 모질게 굴 때 아버지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를 태우며 울었을지, 그리고 제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어냈던 그분이 저 대신 아버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을지, 이제는 제가 그분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게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바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상용 씨는 철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싶나요? 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애 처음으로 가장 힘든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용 씨가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뒤에 계신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막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그곳에는 철호가 예상했던 실루엣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는지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철호야, 우리 아들 철호야. 그녀가 무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철호는 자기도 모르게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철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철호야. 나는 내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항상 내 엄마였다. 뒤따라온 아버지가 철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늠름해짐, 상병 계급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군악대의 장엄한 음악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용 씨가 세 사람의 손을 하나로 모아 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죽어있던 사랑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강상병, 이제 휴가 나가면 세 분이서 맛있는 것 먹고 밀린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알겠습니까? 상병 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철호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방황하던 사춘기 소녀는 군대라는 거친 들판을 지나 비로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자 사랑을 아는 성숙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무대 아래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저 멀리 어머니가 계신 하늘나라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군대라는 곳은 그저 총을 쏘고 훈련을 받는 곳만이 아닙니다. 철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굽은 등을 이해하게 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어머니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성장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호와 그의 부모님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상병이 오늘 가슴에 단 상병 계급장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새로운 어머니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그 용기가 만들어낸 진정한 어른의 훈장입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찬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만 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용 씨는 철호의 손을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손 위에 겹쳐 올리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들이 효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정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강상병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함성 발사.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속에서 철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에도 철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그녀에게 수줍게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저번에 해주신 그 멸치볶음 다시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 대신 철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철호의 어머니도 아들이 건넨 따뜻한 화해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은 눈부시게 푸른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젊었을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정말로 감동받은 장면이 생각이 나서 글로 옮겨봤습니다. 실제 우정의 무대에 나왔던 장면이었고 아직도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할 여운으로 제게 남아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상황은 장병이 뛰어나오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자 뒤에 계시는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압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올라온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사회자 이상용 씨가 말합니다. 아담. 그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아버지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병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왜냐면 방송은 10초 이상 무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송사고입니다. 그때 말이 없자 당황한 사회자가 한마디 거듭니다. 이것은 노련한 진양으로 아무 말 없는 방송사고도 줄이고 병사에게 마음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이상용 선생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빠, 이제 나는 다 컸으니 장가가라. 퉁명스럽게 반쯤 울면서 던진 이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던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울먹이며 하던 말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는 최고의 멘트였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고 그 당시 군인이었던 젊은이도 50줄은 됐을 듯합니다. 당시에 팔팔 날아다니던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갑자기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추운 듯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더 힘을 내서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